현재 중국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방송된 단 9분짜리 한국 특별 다큐멘터리가 79%라는 경이로운 시청률을 달성하며 거의 모든 중국인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중국 전역의 댓글창은 들끓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나는 평생 속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시민들의 충격으로 웹사이트는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이제부터였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번역되었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이 9분짜리 영상에 대해 극히 뜨거운 반응의 기사를 쏟아냈다. 유럽인들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본물처럼 밀려들었다. 도대체 이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었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들썩이는 것일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사람은 중국 CCTV의 프로듀서 리디였다. 그는 프로그램 방송 후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다. 나는 편견을 가지고 한국 취재를 떠났다. 하지만 촬영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중국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진짜 한국의 이야기. 지금부터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리디입니다. 현재 중국 관영 매체의 총괄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9분짜리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가 마침내 전파를 탔습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정확히 2분 17초가 지났을 때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모니터링 팀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청률 79%. 제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TV 시장에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야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고 귓가에는 편집실의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프로그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방송국 공식 웹사이트는 마비되었습니다. 기술팀은 동시 접속자 수가 서버의 감당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고했습니다. SNS에서는 진실을 본 프로듀서라는 태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제 개인 이메일함은 폭주 직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엄청난 비난을 예상했습니다. 한국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이었기에 분명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창을 여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프로듀서님,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편견이 부끄러워집니다. 댓글창은 감사의 말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0대 노신사가 남긴 글이 베스트 댓글이 되었습니다. 나는 70평생 한국을 적대적으로만 믿어왔습니다. 오늘 정말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송 후 불과 1시간 만에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어섰고 24시간 후에는 1억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제 20년 방송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속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외 언론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편견의 벽을 허문 중국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영국 방송사는 9분이 만든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언론도 진실을 보도하며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유럽 시청자들의 반응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은 예전에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의 친절함이 떠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 독일 남성은 서울 지하철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젊은이가 생각나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졌다고 썼습니다. 스페인의 한 시청자는 영상 속 사람들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한국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고백도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목소리는 가깝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한국이 거만하고 폐쇄적이라고 믿었던 한 직장인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다며 비행기표 예매 내역을 캡처해 올렸습니다. 방송 다음 날의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 전역의 한국어 학원 웹사이트는 트래픽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었고 하루 만에 등록자 수가 10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한 학원은 대기자 명단이 340명에 달한다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식당들은 오후 5시에 재료가 모두 소진되어 조기 마감을 선언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인터뷰에서 손님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요리가 궁금해서 왔다고들 한다. 2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 식당 매출 4배 급증, 문화 충격 후의 소비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교민들이 SNS에 올린 글도 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사 동료가 처음으로 한국은 정말 멋진 곳이라고 말해주었다.
근처 마트에 한국 제품 코너가 동이 났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깊은 밤, 저는 여전히 불 꺼지지 않은 CCTV 사무실에 남아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조회수 1억만, 좋아요 68만, 댓글 23만.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야. 세상이 진실을 본 거지.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충격, 전율,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 저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고 오만함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한 것은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결국 중국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할 때 제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기획회의실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소위 한류라는 것이 젊은 세대를 환상에 빠뜨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에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미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말이죠.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준비해온 항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체된 경제, 혼란스러운 거리, 위선적인 사회, 민족적 자부심 문제, 이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부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론의 생명은 균형이야.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게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자의 사명 아닙니까? 시청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선배들이 말해준 한국의 모습, 인터넷에서 본 부정적인 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우월감이었습니다. 팀 구성도 의도적이었습니다. 후배 프로듀서 샤오메이는 한국 드라마조차 본 적이 없었고 편집 기사 다웨이는 한 번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에 가본 적 없는 사람들로 팀을 꾸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선입견 없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제게 필요했던 것은 제 관점에 동조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기획회의에서 샤오메이가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한국이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다웨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제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던데 그것도 보도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 수법에 속지 마.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진실이야.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노트에 목표를 적었습니다. 9분 안에 한국의 실체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환상을 깨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분명 화제가 될 거야.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한국에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했잖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카메라는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담아야 해. 그러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음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한국 화장품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모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런 미화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내가 그걸 낱낱이 파헤쳐 주겠어. 방송국에 도착해서 저는 기획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환상과 실태. 저는 이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제는 9분 만에 보는 진짜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팀원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도 없이 보이는 그대로를 찍는다. 하지만 카메라를 대기만 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샤오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본 것이 예상과 다르면 어떡하죠?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수십 년간 쌓인 인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저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9분이면 충분해. 거짓된 이미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니까.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본 적 없는 한국을 마치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믿었습니다. 제 안의 오만함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 것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이야 어느 나라든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일 뿐이지. 저는 팀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설, 직원들의 유창한 중국어 안내는 제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부드러운 말투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저는 카메라를 켜고 창밖 풍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혼란스러운 교통과 조급한 분위기였지만 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했고 차들은 모두 규칙을 지키며 운행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뭘 그렇게 찍으세요?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다들 냉정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기분이 특별히 좋으신가 봐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번역 앱도 있고 다 편한데요. 우리는 다들 환영해요. 어려운 사람 보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 차가운 서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표준 중국어로 환영합니다, 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아냐고 물었고 그는 예약 정보를 미리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저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야 하고 에어컨 온도는 정확히 24도로 맞춰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모닝콜도요. 직원은 전혀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저는 더 까다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하게, 계란은 반숙으로, 토스트는 살짝만 구워서 주세요. 젊은 직원이 허둥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온 음식은 제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했고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음식을 많이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손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셨나요? 다른 것으로 바꿔드릴까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배가 불러서요. 거리 촬영을 시작했을 때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걸었으며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불친절한 대답이나 중국인은 싫다는 눈빛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가는 방향이 다른데도 마침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요. 같이 가요 라며 한참을 동행해 주었고 한 아주머니는 제가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무거워 보이네요. 제가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노신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주 복잡한 길을 물었습니다. 노신사는 한참 설명하다가 말로는 힘들겠다고 생각했는지 내가 직접 데려다 주지라며 15분을 함께 걸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노신사는 중국에서 오셨다니 참 반갑구먼. 좋은 추억만 남기고 가시길 바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온통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풍경뿐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찾던 한국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의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한 파일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샤오메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왜 다 지우시는 거예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내일은 분명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편견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제 편견을 증명해줄 증거였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N 서울타워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맛보게 하자. 편견 없는 가장 순수한 반응을 담아내자. 우리는 베이징 왕징의 길거리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김치찌개, 떡볶이, 그리고 빙수를 준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료 시식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는 떡볶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식이군요. 먹어본 적 없는데. 한 입 먹어본 후 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오, 이 소스 정말 맛있네요. 쫄깃하고 매콤달콤한 게 정말 맛있어요. 그는 한 접시를 다 비우고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빨리 이리로 와봐. 맛있는 거 있어.
50대 주부 두 분은 김치찌개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색깔이 너무 빨간데 너무 맵지 않을까? 그중 한 분이 용기를 내어 한 숟갈 맛보더니 즉시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국물이 깊고 진하네요. 돼지고기도 부드럽고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어지네요. 레시피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그릇을 다 비웠고 옆에 있던 친구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학생 커플은 빙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흔한 거지만 한국이 원조라고 들었어요. 남학생이 한 입 떠먹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이 우유 얼음이 정말 부드럽네요. 팥도 너무 달지 않고 맛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여학생도 따라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거 베이징에서는 어디서 제대로 된 걸 살 수 있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0대 노신사였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맛보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한국인들이 잘난 척만 한다고 생각했지. 내가 무지했구먼. 노신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을 때부터 한국은 배신자라고 배워왔는데 이 맛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섬세한 문화를 가졌는지 알겠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맛보고 싶어요. 저것도 한식인가요? 와, 냄새 좋다. 줄은 점점 길어졌고 우리가 준비한 음식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일도 오시나요?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나요? 한 중년 남성은 떡볶이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항상 이걸 먹던데 이제 왜 그런지 알겠네요. 기분 안 좋을 때 먹으면 딱이겠어요. 한 젊은 여성 직장인은 빙수를 먹으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오후 간식으로 정말 좋겠다. 회사 근처에 있는 한식당 찾아볼까? 촬영기사 다웨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계속 찍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만, 이건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내려놓고 맛을 본 뒤에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빙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 저거 먹어봐도 돼? 엄마가 망설이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학교 친구 지민이네 한국인 엄마가 싸준 도시락 정말 맛있었단 말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편견 없는 세상에서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의 고정관념이었던 것입니다. 시식 행사가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맛을 알게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날 밤 편집실에서 촬영 테이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음식 한 입이 수십 년의 편견을 녹여버렸다. 입에 넣는 순간 모든 선입견이 무너졌다. 샤오메이가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이 화면들 다 쓸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게 진실이니까. 저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한 입의 맛이 나의 신념을 무너뜨렸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자 하니 그날 이후 왕진거리에는 한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몇몇 식당은 아예 김치찌개와 떡볶이를 신메뉴로 추가했다고 한다. 한 한식당 사장은 나중에 내게 이렇게 말했다. 프로듀서님 프로그램 방송된 후에 손님들이 먼저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도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승부하자. 저는 새로운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정말 중국 제품보다 우수한가?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선택할까? 우리는 베이징의 스튜디오를 빌려 화장품, 라면, 전자제품, 생활용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브랜드 로고와 표식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직 제품 자체의 품질만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첫 참가자는 40대 여성이었고 테스트 품목은 화장품 서마스크팩이었습니다. 양손에 각각 다른 제품을 붙여보게 했습니다. 왼쪽은 약간 자극적인데 오른쪽은 에센스가 많고 착 달라붙는 게 아주 순한 느낌이에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쪽 재질이 훨씬 좋네요. 자연스럽고 피부가 정말 흡수하는 느낌이에요. 12명의 참가자 중 9명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 라면 테스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프리미엄 라면과 중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첫 참가자는 번갈아 두 그릇을 맛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쪽 국물이 훨씬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면발도 더 쫄깃하고요. 60대 남성 참가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중국 라면만 먹었는데 이쪽이 더 맛있다고 느낄 줄은 정말 몰랐네요. 브랜드가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맛있다고 한 것이 한국 라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이게 한국 라면이라고요? 당연히 중국 건 줄 알았는데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단 말이야? 전자제품 테스트도 계속되었습니다. 마우스, 휴대전화 케이스, 보조 배터리 등이었습니다. 디자인과 학생 한 명은 제품을 꼼꼼히 살피며 평가했습니다. 이쪽 디자인이 훨씬 세련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네요. 다른 쪽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고요. 그가 선택한 제품은 대부분 한국산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보조 배터리를 테스트한 후 말했습니다. 이게 더 가볍고 디자인도 단순하네요. 충전 속도도 더 빠른 것 같고요. 저는 계속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세련됨, 직관적, 감성적인 디자인, 사용자 중심 설계. 한 요리사는 주방용품을 비교한 후 감탄했습니다. 이쪽이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고 무게 중심도 안정적이네요.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최종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이 73%의 선택률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결과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편집으로 바꿀 수 없는 진실이다. 한 참가자는 테스트가 끝난 후 다가와 제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한국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중국 제품이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제 선택을 보고 나니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참가자는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모르니 오히려 더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품 그 자체를 본 느낌이에요. 한 젊은 여성 참가자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한 건가요? 저만 몰랐던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몰랐기 때문입니다. 테스트를 돕던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듀서님, 이 결과 그대로 방송할 건가요? 반드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별로 나누어 봐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 면에서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샤오메이가 물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모르고 있었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 다웨이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숫자 속에 존재한다. 이번에는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데이터에는 편견이 없다. 오직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다. 이 테스트 결과는 제 마음속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우월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접 한국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경험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해 우리는 베이징 산리툰 거리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30대 여성 직장인이었습니다. 한국은 가까워서 주말에 잠깐 다녀왔어요.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특히 카페들이 정말 특색 있었어요. 50대 부부도 만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갔었어요. 처음엔 제가 가자고 졸랐는데 돌아온 후에는 오히려 남편이 계속 또 가고 싶다고 해요. 남편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풍경도 멋지고 온천도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고 우리랑 말도 통하면서도 이국적인 매력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커플도 인터뷰했습니다. 교통이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고 어디서든 모바일 결제가 가능했어요. 중국보다 더 전통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편리해서 놀랐어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혼자 갔다가 명동에서 길을 잃었어요. 경찰에게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발음이 조금 달랐지만요. 결국 휴대전화 지도로 직접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고마웠답니다. 40대 기업가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공유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의사결정은 신중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실행력이 엄청나죠. 중국은 속도는 빠르지만 가끔 마무리가 거칠 때가 있는데 그쪽은 완벽을 추구하더군요. 그때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는 한 한국인 유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지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왜 중국으로 유학 올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끔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모두가 친절하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기는 어렵다고 할까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달라요. 한번 친구가 되면 진짜 친구가 되어줘요. 진심으로 당신을 챙겨주고 마음만 열면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주죠. 제가 힘들 때 그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감, vs 인정.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아주 편하네요. 제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제 자신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졸업하면 중국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이미 취직할 회사도 정해졌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지민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저는 40년간 학생들에게 중국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보고 나서야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예의 바른 모습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적인 미덕 중 일부가 그곳에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 요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의 아주머니들은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정이 넘쳐요. 덤으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기도 하고요. 그건 중국에서는 느끼기 힘든 따뜻함이었어요. 한 젊은 직장인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을 보면 속도는 좀 느리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뭔가 장인 정신 같은 게 느껴져요.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중국 회사는 오직 돈만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가본 사람은 긍정하고 안 가본 사람은 부정한다. 답은 경험 속에 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할 거예요? 진실을 보여줘야지. 있는 그대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움의 차이였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았을 뿐이었다. 저는 호텔 방창가에 서서 베이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갈등했습니다. 감출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손에 든 하드디스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간의 모든 촬영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 중국인들의 충격적인 반응,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 부끄럽지만 진실한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3시,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에 비친 제 얼굴은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첫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정성과 질서, 따뜻함과 예의. 저의 편견이 틀렸습니다. 1분의 짧은 고백. 하지만 이 1분을 녹화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시울이 붉어져 몇 번이나 다시 녹화해야 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20년 방송 인생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웨이는 제 고백 영상을 말없이 반복해서 재생했고 샤오메이는 제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한번 방송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부장님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부장님은 9분짜리 편집본을 다 보셨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부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언론의 본분은 용기라고.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각오도 해야 한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고위층 회의는 폭풍 같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을 미화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변했다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2시간 후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부장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자네, 정말 자신 있나?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상부에서 허락한 시간은 9분이었습니다. 1초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9분이면 충분해. 진실은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으니까. 저는 편집실로 돌아와 마지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9분 안에 한 달의 여정을 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덜어내야 할까? 고민할수록 모든 장면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알려주던 한국 노신사의 뒷모습, 김치찌개를 먹으며 눈물 흘리던 중국 할머니의 순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충격받던 참가자들의 표정.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제 고백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였습니다. 시작 부분일까 아니면 마지막일까? 결국 저는 맨 앞에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제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기교를 버리고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서로를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편견의 안경을 벗을 때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나왔을 때 스태프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구분이 가져올 파장이 쓰나미일지 아니면 잔잔한 물결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후회하게 될까? 하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아니, 건너야만 했습니다. 방송 당일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어떤 이는 존경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조정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찼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말이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구분의 진실이 세상과 만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후 2분 동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부조정실의 모니터는 조용히 깜빡였고 실시간 반응 그래프는 평탄한 수평선을 그렸습니다. 바로 제 고백 화면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시청률 모니터의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30%, 50%, 70%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동시에 방송국 서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웹사이트 접속자 수가 한계를 초과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시간 댓글창에 나타나는 글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프로듀서, 이것이 진짜 언론인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미래다. 물론 매수당했군, 매국노 같은 날, 선 비판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시청자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다. 시대는 이미 변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경이로운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최종 시청률 79%, 중국 TV 시장,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었고 하룻밤 사이에 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중국은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의 일면이 이 프로그램을 보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용감한 고백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한 일간지는 한 언론인의 양심이 양국 관계의 빙산을 녹였다고 평론했습니다. 서점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들이 개점 2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부터 한국 여행 가이드북, 한국 문화까지 서점 직원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20년 일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 봅니다. 한국어 학원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웹사이트는 다운되었습니다. 하루 등록자 수가 10배 증가했습니다. 상하이의 한 학원 원장은 인터뷰에서 학원 운영 3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강사가 부족해서 은퇴한 선생님까지 다시 모셔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사들도 비상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패키지 여행 상품은 순식간에 매진되었고 항공사 웹사이트의 검색량은 전주 대비 1,800% 상승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는 3개월 후의 것까지 예매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과거의 어떤 한류 열풍보다도 더 폭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 주문 400% 증가, 한국 화장품 매출 50% 상승, K-팝 스트리밍 재생량 600% 폭증. 한 경제 전문가는 이를 구분이 만든 경제 쓰나미라고 명명했습니다. 경쟁 방송사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방송사가 한국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문화 다큐멘터리, 한국 기술 탐구, 한국 기행. 갑자기 중국 방송계에 한국 열풍이 불었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의 방송사들이 자막을 입혀 이 다큐를 방송했습니다. 독일의 한 공영방송은 이를 본보기로 폴란드 특집을 제작했고 프랑스는 알제리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기자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세계 방송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이 영상을 저널리즘 윤리 수업의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널리즘이다. 그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받아온 냉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분명 무언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먼저 한식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이웃이 먼저 다가와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저는 세계 미디어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수백 명의 언론인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어보다 더 빨리 퍼집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제 방식이 변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직접 보기 전까지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편견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9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누군가 먼저 그 문을 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